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저번에는 물질로서의 나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잠깐 저번 주에 했던 것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물질 차원에서 나를 본다면은 일단 내 몸이 물질이죠. 그리고 내 몸이란 물질은 모든 물질의 기본은 원자죠. 그리고 그 원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우주나 모두 다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우주에는 사실 이 우주의 원자량이 총 정해져 있습니다. 원자 수가 핵 융합이나 핵 분열 등으로 이게 이제 원소가 이제 다른 원소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우주의 원자의 양은 종류와 양은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이게 이제 마치 이제 물이 순환하듯이 이 우주 전체를 순환하면서 이 원자가 모여서 산도 되고 바다도 되고 이제 코끼리도 되고 이제 흙도 되고 나무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우주의 원자는 다 순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자는 게다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할 때, 적용해 볼 때 우리 몸의 원자는 1년 정도가 되면은 98%가 다 새로운 원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 차원에서 볼 때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원자 차원에서는 원자는 계속 바뀌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저번 시간 했던 것이고, 결국 물질 차원에서 원자 수준에서 나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단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33쪽에 나오는 건데요. 생물로서의 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할 내용인데요. 도대체 나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물질 차원에서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자 차원에서 한번 탐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생명 차원에서 생물 차원에서 생물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볼 때 어떤 게 나오는지를 한번 연구한 것을 제가 연구했던 것들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관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생물학의 한 분과인 면역학에는 우리의 탐구 주제와 유사한 자기와 비자기라는 재미있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면역학에 보면 자기, 비자기 이런 말 나오거든요. 30여 년 전만 해도 면역이란 그저 전염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장치와 구조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면역은 분자와 유전자의 작용으로 생명을 이해하고자 하는 최신 생명과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면역학은 요즘 생물학, 의학에서 하여튼 최첨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면역학은 세균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이론에서 출발했습니다. 밖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면역계라는 게 있어서 그 세균을 잡아서 죽이더라. 이런 단순한 인식에 출발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복잡해졌죠. 저도 면역학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건 워낙 복잡하고 제가 한의대 다닐 때 면역학 가르쳐 주신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면역학 연구한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분야라서 일부분만 연구하거든요. 자기 면역학 중에서도 예를 들면 면역세포 하나, 수백 종류의 면역세포가 있으면 그 중에 면역세포 하나에 대해서만 연구하기 때문에 전체 면역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고 이제 면역은 거시적인 생명관에도 많은 질문거리를 제시합니다. 면역은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하여 모든 자기가 아닌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 생명체의 개체성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아닌 것을 비자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면역학은 면역학은 이겁니다.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합니다. 자기가 바로 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면역학이란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나를 규정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얘기한 걸 면역학에서는 자기라고 얘기하죠. 자기. 영어로는 이제 셀프와 넌셀프라고 하는데요.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게 바로 이제 면역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1985년 면역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니콜루 드와린과 기누타니 마사에가 포함된 한 연구팀이 수정된 지 3일 정도 된 닭과 메추라기의 알을 사용해 발생 중인 폐의 신경관 일부를 상호 교체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신경관이란 발생 초기에 외배엽이 잘록해져서 생기는 관 모양의 구조로 신경계와 망막 등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의 메추라기의 신경관에는 신경세포와 신경관세포가 뒤섞여 있는데 신경관세포는 피부의 색소세포로 분화하는 잠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추라기의 이 신경관 일부분을 닭의 수정란에 옮겨 놓았더니 나중에 부화한 흰 병아리에 검은 메추라기 털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조금 설명드리면은 메추라기 수정란이 이제 쭉 수정이 되면 분화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분화가 되면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이라고 하는 3층 구조가 되죠. 이거는 생물학 시간에 조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외배엽의 일부분인 신경관 부분을 쭉 떼가지고 이제 닭의 수정란에 이제 한번 옮겨 놓아 본 겁니다. 메추라기의 이 외배엽의 신경관 부분을. 자, 근데 이 신경관 부분은 나중에 이제 피부 색소 세포로 이제 분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소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부화한 흰 병아리에 검은 메추라기 털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병아리는 흰색 노란색이죠. 근데 검은 메추라기 털이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반인 반수의 스핑크스처럼 서로 다른 종의 동물 세포가 한 개체 안에 공존하는 상태를 키메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 신화의 인수 괴물인 키마이라에서 온 것입니다. 인수, 그러니까 사람인 동물수, 그러니까 사람 동물이다 이거죠. 근데 이 키메라 닭은 잘 자라다가도 생후 3주에서 3개월 사이에 깃털이 축 늘어지면서 먹지도 걷지도 못하다가 전신마비로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무렵 발현되기 시작한 닭의 면역계가 메추라기에서 유래한 신경세포를 비자기로 인지하여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척수 부분에서 닭의 면역세포가 메추라기의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탈락시키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면역학적인 나는 나가 아닌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심지어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파괴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나, 즉 자기는 나가 아닌 모든 것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천식, 알레르기, 장기 이식 거부 반응, 혈액형 등이 바로 그런 예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자기의 동일성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려고 합니다. 면역학적인 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심지어는 스스로를 공격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나가 아닌 것, 즉 비자기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다르게 말하면은 자기는 비자기, 나는 내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런 질문이 되죠.
사실 엄청난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면역계의 T세포가 비자기를 발견하여 배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T세포는 자신이 직접 비자기를 발견하여 그것과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T세포는 비자기에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비자기가 먼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비자기화하면 그제서야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면역계의 T세포라는 게 있는데 T세포가 자기가 아닌 것을 비자기를 발견하여 배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건 나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T세포 가서 직접 걔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뭔가 중간 과정이 있더라 이거죠. 그 중간 과정을 비자기가 먼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비자기화해야지 인식한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건 뭐냐? 그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혈액 안에 침입했을 때 T세포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대식세포가 알부민을 먹어치워서 자신의 세포 표면에 항원으로 제시하면 그때야 T세포가 알부민을 비자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과 은처럼 대식세포가 먹어치울 수 없는 물질은 비자기이지만 T세포가 비자기로 인식하지 않아서 거부 반응도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T세포가 비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인식의 부산물입니다. 면역학적으로 남, 비자기는 나, 자기라는 맥락에서만 인식됩니다. 약간 말이 좀 어려운데 원래 면역학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결국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게 이제 면역인데요. 근데 면역은 저거 남이네 이걸 모른다는 거죠. 면역계는 나만 압니다. 나만 아는데 남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이게 남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식은 일단 대식세포가 그걸 먹어보는 겁니다. 가서 먹어보고 반응해보고 기존에 알고 있는 자기와 다르네? 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이제 항원 제시라고 하는데 하여튼 좀 어려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원 제시라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은 T세포가 그것을 이게 이제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결국 면역학적인 나는 결국 나밖에 모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오로지 자기만 압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비자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비자기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면역학적으로 규정되는 나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는 비자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비자기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뿐이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설명드리면 자기를 나라고 생각하시고 비자기를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남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나는 나만 아는데요. 남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다 이거죠. 현재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면역계가 나와 남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자기가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맞으면 다 남이다 이거죠. 나는 나고 내가 아니면 남이야. 이게 이제 면역계가 이제 자기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물질로서의 나, 원자 수준에서는 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고 규명할 수가 없는데 생물학, 특히 면역 쪽에서는 나와 남의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물 수준으로 올라와야지 나와 남이라는 게 있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36쪽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음으로서의 나가 나옵니다. 마음으로서의 나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나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물질로서의 나, 생물로서의 나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는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즉 마음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의 나를 우리는 마음, 의식, 영혼, 혼백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마음으로 통칭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음은 무의식과 의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식이란 하루 종일 분석하고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의가 머물러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무의식 영역은 심박동과 호흡 등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또 기억이 저장되고 지혜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 의식의 마음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 별일은 하지 않는 반면에 무의식의 마음은 복잡다단한 꿈을 통해 낮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보로 처리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대부분의 습관들이 프로그램화되어 저장되고 작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반복해서 배울 때마다 이것들이 자동화되어, 즉 습관이나 기술이 되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무의식적 기술이나 습관이란 때때로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울증, 회피, 늑장 행동, 과도한 스트레스나 좌절감 등이 바로 이러한 사고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는 증상들입니다. 반대로 동기유발, 낙천적 태도, 자신감 등의 태도도 동일하게 무의식적 습관의 결과입니다. 의식이 내가 지각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내가 지각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반응 중 90% 이상을 무의식이 좌우한다고 하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무의식의 발견은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의식은 19세기 말 무렵에 역사상 처음으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 발견되고 그의 제자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해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프로이드와 융이 무의식에 대해 밝히기 전까지 인간의 마음은 통제 불가능하고 제멋대로 작동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고 이해가 안 되는 골칫덩어리이지만 필수 불가결한 그 무엇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무의식을 이해하게 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이후에 무의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무한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부터는 인간의 무의식을 통해 마음과 나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의식이란 무엇인지 예를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의식, 무의식 이렇게 설명 쭉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거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 과정 한번 쭉 들어보죠. 처음에는 물질, 원자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수준, 그 다음에 지금 마음, 생물학적인 수준까지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의식과 무의식. 이 무의식의 발견은 바로 이제 프로이드가 전에부터 무의식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무의식을 이렇게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설명한 사람은 일단 프로이드라고 봐야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업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또 무의식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사고, 감정, 행동의 90% 이상이 바로 무의식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칼융의 명언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할 수 있을 때까지 무의식은 당신을 지배할 것이고, 그때 그것을 당신은 숙명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칼융의 명언인데요. 결국 우리가 숙명이라고 부르는 어떤 나한테 우리는 숙명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 숙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는 우리의 무의식이다. 이게 이제 바로 칼융의 이제 주장인데요. 결국 그만큼 이제 이게 무의식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무의식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결국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무의식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중간에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마치기 전에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 그죠? 하여튼 인간의 마음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의식과 무의식. 그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해봐라. 간단하게 한마디 설명해봐라. 이런다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은 내가 아는 나의 마음, 무의식은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 둘 다 내 마음인데, 내가 아는 마음의 영역은 의식, 내가 모르는 마음의 영역은 무의식. 보통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이해가 결국은 나에 대한 이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